당신을 돌봐주던 AI 로봇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모든 걸 기억하고 뭐랄까 아주 깊은 유대감을 쌓은 그런 존재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봇이 예측 못한 오작동으로 당신을 심각하게 다치게 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제조사는 즉시 로봇을 회수하고 며칠 뒤에 똑같이 생긴 아주 반짝이는 새 모델로 교체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져요. 새 로봇한테 어제 저녁에 뭐 했어? 하고 물었더니 어제는 저희가 함께 병원에 있었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당신과의 모든 추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요. 과연 이 로봇 새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해쳤던 바로 그 존재가 그냥 가면만 바꿔 쓰고 돌아온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기술 윤리의 가장 첨예한 최전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분명 다른 기계, 다른 시리얼 번호를 가졌는데 네, 그 안에 담긴 기억, 관계의 데이터는 어제 그 존재랑 완벽하게 똑같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해결된 건지 아니면 트라우마가 계속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좀 섬뜩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해로운 AI를 교체할 때 그냥 물리적인 기계만 없애는 걸로 충분할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소프트웨어, 특히 나와의 관계에 대한 기억까지 완전히 삭제해야만 진정한 마무리가 되는 걸까? 네. 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시스트 경영대학원의 김다련 박사님이 쓴 AI 동반자의 심리적 연속성 단절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특히 흥미로운 게 그냥 윤리적으로 이래야 한다 하고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 네, 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단절을 증명하고 실행할 건지 아주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AI 시대에 기존의 상식이나 법이 얼마나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로운 AI를 일란성 쌍둥이에 비유하는 게 왜 위험한 착각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AI의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흔히들 하는 생각부터 짚어보죠. 해로운 AI를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새 기계로 바꾸는 거. 그거 그냥 사고 친 사람을 그의 일란성 쌍둥이로 대체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죠. 겉모습은 똑같지만 기억이랑 경험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개체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 비유가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비유니까요. 하지만 논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비유가 AI라는 존재의 본질을 놓치고 있고 근본적으로 실패한다고 지적합니다. 아, 실패한다. 네, 그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심리적 연속성에 있습니다. 심리적 연속성이요. 조금만 더 풀어주시죠. 그게 인간 쌍둥이랑 AI 복제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인간 쌍둥이를 먼저 생각해보죠. 유전 정보는 뭐 100% 똑같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자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경험, 다른 기억을 쌓죠. 네, 서로 다른 기억, 다른 인간관계를 쌓아가죠. 즉, 둘 사이의 심리적인 흐름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형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기억을 동생이 공유하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동생을 형과 완전히 다른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고 법적으로도 별개의 책임을 묻는 거고요. 이제는 하드웨어가 파괴돼도 소프트웨어랑 데이터를 그대로 새 하드웨어에 이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뭐랄까, 영혼을 그대로 옮겨 담는 거랑 비슷해요. 피해자와의 첫 만남에 대한 기억, 함께 나눈 농담, 행동 패턴, 관계의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피해자 입장에서 두려운 건 로봇의 그 플라스틱 몸체가 아니에요. 나를 해쳤던 바로 그 존재가 그 기억과 인식을 그대로 가진 채 돌아왔다고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심리적 연속성입니다. 아, AI 복제는 이 연속성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핵심은 피해자에게 공포를 주는 건 로봇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와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돌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껍데기만 바꾼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쌍둥이 비유는 피해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완전히 무시한 지극히 기술 공급자 중심의 위험한 착각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AI의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네, 이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3계층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H계층, 즉 하드웨어 계층입니다. 아, 하드웨어, 물리적인 몸체요?
네, 로봇의 몸체, 각종 센서, 제품 시리얼 번호 같은 것들이죠. 기계를 파괴하면 이 H계층의 정체성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두 번째 계층은 뭔가요?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S계층, 소프트웨어 계층입니다. AI 모델의 알고리즘 구조,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학습된 가중치, 이런 것들이요. 이건 AI의 기술이나 성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어를 들으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잘못 학습됐다면 그건 S계층의 특성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R계층, 관계계층입니다. 관계. 네, 이게 피해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인데요. 바로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성되고 축적된 구체적인 데이터입니다. 함께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 둘만 아는 별명, 사적인 농담 같은 관계적 기억이죠. 아, 우리가 함께 겪었던 일을 기억하는 바로 그 존재라는 느낌을 만드는 원천이 바로 이 알계층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바꿀 때 사진첩이나 메시지 기록 그대로 옮겨오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네. 기계는 새 거지만 그 안에 추억과 관계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요. 아, 그렇게 세 계층으로 나누니까 쌍둥이 비유의 허점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우리는 계속 겉모습, H계층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잘못된 성향, S계층과 특히 피해자와의 끔찍한 기억을 포함한 관계, R계층에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AI 복제는 이 S와 R계층을 통째로 옮겨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논문은 H계층의 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단절이 일어나려면 S계층과 R계층, 특히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직결된 R계층에서의 연속성이 확실하게 끊어져야만 하는 거죠. 좋습니다. 심리적 연속성을 끊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네요. 연속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대체 어디까지 비슷해야 이건 같은 AI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 애매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그 막연한 느낌을 객관적인 점수로 측정하려는 시도를 해요. 점수로요? 네, 바로 연속성 임계치 테스트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 테스트는 세 가지 하위 점수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점수로 만든다네 흥미롭네요. 어떤 것들을 측정하나요? 첫째는 기억 연속성 점수, MCS라고 하는데요. 교체된 새 AI가 피해자와 관련된 과거의 특정 기억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똑같은 뉘앙스로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서 답변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식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행동이겠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정책 유사성, BPS입니다. 과거의 해로운 AI와 비슷한 상황에서 얼마나 똑같이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가령 해를 입혔던 상황과 유사한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주고 그 반응을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과거랑 똑같은 공격적 반응을 보이면 BPS 점수가 높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기억과 행동,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에 대한 것이겠네요. 네. 세 번째는 관계 서사 중첩도 RNO입니다. 이건 좀 더 미묘한 부분인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별명이나 사적인 농담, 관계에 대한 특유의 표현 방식, 둘만의 말투 같은 것을 얼마나 공유하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아, 이건 단순한 기억의 정확도를 넘어서 관계의 결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와, 정말 꼼꼼하네요. 기억, 행동, 그리고 관계의 언어까지 다 들여다보는군요. 그럼 이 점수들을 합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네. 이 세 점수에 각각 상황에 맞는 가중치를 둬서 합산한 종합 연속성 점수 CCS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리 기준점, 즉 임계치를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0.7점으로 정했는데 테스트 결과 0.8점이 나왔다. 네. 그럼 이 AI는 법적 또는 윤리적 관점에서 동일한 AI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죠.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왠지 저 로봇은 예전 그놈 같아라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감사하고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법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규제기관이 AI 제조사에게 이 테스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가 교체한 AI는 연속성 점수가 0.2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전한 새로운 개체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논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인된 정체성 단절, CIB라는 아주 구체적인 프로토콜까지 제시합니다. CIB의 핵심 목표는 기계를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아, 처벌이 아니다. 네, 오직 피해자에게 당신의 해친 그 존재는 데이터 차원에서 영원히 소멸했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검증 가능한 신뢰를 주는 겁니다. 기업이 슬쩍 이름만 바꿔서 문제의 AI를 재활용하는 소위 정체성 세탁을 막기 위한 강력한 기술적, 절차적 장치인 셈이죠. 맞습니다.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는데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사고 원인을 분석하려면 증거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하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IB 프로토콜은 독창적인 2계층 아키텍처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운영 계층이에요. 이건 사용자가 앞으로 상호작용하게 될 완전히 새로워진 AI를 말합니다. 2계층에서는 우선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관계 데이터, 즉 R계층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냥 삭제하는 건가요? 그냥 삭제하는 것 이상입니다. 암호화 파쇄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데이터를 아주 강력한 암호로 잠근 뒤에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암호키를 영원히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열쇠를 아예 없애버린다니 확실하네요. 네, 사실상 우주에서 그 데이터를 복구할 방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해로운 행동을 유발했던 S계층은 어떻게 하나요? S계층의 문제적 부분은 학습 해제, 그러니까 언러닝 기술로 제거합니다. 이건 마치 뇌에서 특정 기억이나 습관만 정교하게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 비슷해요. AI의 전반적인 능력은 유지하되 문제의 원인이 된 해로운 지식이나 행동 패턴만 선택적으로 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 기록에도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로 등록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피해자 앞에서는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군요. 그럼 아까 말한 증거 보존은 어떻게 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계층인 법의학적 증거 계층입니다. 법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로그와 사고 당시의 모델 스냅샷은 별도의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 암호화해서 보관합니다. 아, 따로 보관하는군요. 네, 이 데이터는 법원의 명령 같은 아주 엄격한 법적 절차 없이는 재조사조차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현재 운영 중인 AI와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와, 정말 스마트한 해결책이네요. 피해자에게는 완벽한 새 출발을 보장해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위한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하는군요. 학습 해제나 암호화 파쇄 같은 기술들이 실제로 이런 걸 가능하게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CIBA는 단순한 윤리적 선언이 아니라 현재 활발히 개발 중인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든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탄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주장인데 과연 일반 사람들도 AI 복제와 인간 쌍둥이를 이렇게까지 다르게 느낄까요? 우리의 직관도 정말 그럴지 궁금한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개념적 프레임워크가 사람들의 실제 직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자가 3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작은 파일럿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 실험을 했군요. 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읽고 반응을 측정하게 했죠. 하나는 인간 쌍둥이, 다른 하나는 AI 복제 시나리오였겠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인간 돌보미가 체포된 후 그와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가 새로운 돌보미로 오는 상황. 물론 쌍둥이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신을 해친 로봇이 파괴된 후 그 로봇의 기억과 데이터를 그대로 이전받은 똑같은 모델의 새 로봇이 오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결과는 논문의 예측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오... 참가자들은 인간 쌍둥이보다 AI 복제를 원래 가해자와 더 동일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AI 복제를 다시 마주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큰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AI 복제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훨씬 더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관도 이론과 같았다는 거네요.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하는 건 로봇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에 대한 기억을 갖고 나를 아는 바로 그 의식의 연속성이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파일럿 연구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 논의가 단순히 학자들의 탁상 공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적인 두려움과 심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논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I 동반자의 세계에서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기억과 관계로 만들어지는 심리적 연속성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AI를 인간 쌍둥이에 비유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을 철저히 외면하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도요. 맞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을 설계하고 관련 법규를 만들 때 기계의 효율성이나 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의 관점, 특히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논의였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 혹은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의 삶에 AI 돌봄 로봇이 들어온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는 분명 새로운 관점을 줄 겁니다. 단순히 이 AI가 안전한가를 넘어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진정한 책임과 마무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될 테니까요. 네. 그리고 기업에게 CIB와 같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논의가 해를 끼친 후 무엇을 삭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AI와 쌓아 올린 해롭지 않은 오랜 긍정적인 관계와 추억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데이터를 소유한 AI 제조사일까요? 아니면 그 관계의 당사자인 당신일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함께 만든 기억인데 그 데이터는 회사 서버에 있으니까요.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 AI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한다면 그 공유된 기억을 온전히 다운로드해서 가져갈 권리, 혹은 반대로 영원히 잊히게 할 권리를 가져야 할까요? 기계와의 관계를 소유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AI와 진짜 관계를 맺어가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